빵과 맥주 이 둘 중에 어떤 게 먼저였다고 생각하세요? What came first, beer or bread? 라는 이 질문 사실 함께 오랜 논쟁거리였는데요. 인류가 수렵과 채집을 그만두고 한 곳에 정착해서 곡물을 재배하며 문명을 일구게 된 게 과연 무엇 때문이냐를 놓고서 여러 학자들이 치열하게 다퉈온 건데요. 신석기 농업혁명의 원동력은 당연히 빵이었다라고 주장한 로버트 브레이드우드 같은 학자가 있는 반면에 위스콘신 대학 조너선 사워 교수를 비롯한 많은 학자들은 아니다. 인류가 정착해서 곡물 재배한 건 빵이 아니라 맥주를 만들어 먹기 위해서였다라는 반론을 펼쳤는데요. 맥주가 인류 문명 발전의 기폭제라는 이런 주장을 이른바 맥주 문명론 (Beer before bread theory)라고 불러요. 근데 이런 주장하는 학자들은 일단 맥주에는 비타민 B 그리고 필수 아미노산이 풍부해서 영양가가 빵보다 높고 무엇보다 맥주 마시면 황홀한 취기를 느끼게 되는데 이건 빵으로는 도저히 대체할 수 없었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빵이 아닌 맥주가 신석기 혁명을 촉발해서 인류 문명 발전을 이끌었다는 이 주장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궁금합니다. 자, 술이 있어 즐거운 세상 주라기 월드. 저는 술의 역사에 관심이 많은 주류 탐험가 조승원이고요. 오늘 좀 특별한 아이템 준비했는데요. 고대 문명 세계에서 맥주가 어떤 존재였는지 탐구해볼까 하는데 와, 상당히 깊이 있는 주제라서 최고 전문가 한 분 모시려고 합니다. 아마 14F 구독자분들 정말 반가워하실 건데요. 자, 그럼 이집트 고대 문명에서는 맥주를 어떻게 즐겼는지 지금부터 탐험해 보겠습니다. 우리를 고대 문명 세계로 안내해 주신 최고의 전문가 모셨는데 너무 유명한 분이시고 더 설명은 안 드리겠습니다. 애국민수 광민수 소장님이십니다. 와,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한국이집트학연구소의 광민수입니다. 저희가 10분 토론 그거 대타로 제가 사회를 본 적이 있는데 그때 박 소장님하고 맞아요. 다른 주제로 이 방송을 하다가 꼭 한번 나와달라 주라기 월드에. 왜냐면 주류 역사 책을 보든 공부를 하다 보면 이게 이집트 얘기가 빠지지 않더라고요. 오늘 주제가 맥주인데 맥주 드세요? 예, 맥주 먹죠. 좋아하시나요? 좋아하는 편이죠. 제가 사실 술 맛을 잘 몰라서 그 발포주, 발포주 feel light, feel good 이런 게 저는 의외로 좋더라고요. 도수 좀 낮고. 좋다고 얘기하면은 맥주 좋아하시는 분들은 되게 비웃으시죠. 술은 자기 취향이에요. 앞서 얘기한 대로 인류 문명 발전의 원동력이 됐을지도 모를 맞아요. 이 맥주 언제 처음 만들어졌는지는 우리가 알 수는 없습니다. 다만 신석기 초기 마을인 허난성 지하우 여기서 인류 최초의 술의 흔적이 발견됐다라고 그런 얘기가 있죠. 기원전 7,000년경 그러니까 지금으로 치면 이제 9,000년 전인데 맥주라고 하기도 뭐하고 와인이라고 하기도 뭐해요. 토기 파편 그 흔적을 조사해 보니까 재료가 추정하건대 쌀, 한사나무 열매, 포도 거기에 벌꿀도 들어갔어요. 이걸로 술을 빚은 흔적이 나왔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고고학적인 증거가 있는 걸로는 가장 오래된 술이라고 지금 근데 그 업데이트 해야 돼요. 아, 그래요? 2018년에 그 이스라엘 북부 지역에 한 13,000년 전 신석기 시대 때 그 나투피안 문화라고 문화가 있었거든요. 라케페트 동굴이라는 유적에서 맥주 양조의 흔적이 확인이 돼요. 역사가 확 더 앞으로 가버리는 거예요. 지금까지 확인된 유적들 가운데서 가장 이른 시기에 속하는 것이지 술을 인류가 처음 만들어 먹은 건 훨씬 더 이전일 수도 있어요. 오프닝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맥주가 먼저냐 빵이 먼저냐 나름의 이제 논쟁거리가 되는데 같이 먹었을 것 같아요. 생각해보시면 곡물을 빻아가지고 약간 불을 가면 빵이 되고 물을 부으면 술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맥주를 액체로 된 빵, 리퀴드 브레드 이런 표현 쓰잖아요. 차이가 있다면 맥주는 먹으면 이제 취한다는 거. 우리가 좀 생각해봐야 될 부분이 뭐냐면 이렇게 술은 생각해보시면 일종의 독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사 과정 속에서 사라지지 않고 끈질기게 남아있잖아요. 그 얘기는 뭐냐면 분명히 인간 사회에 어떤 이점을 가져다 주는 걸 거예요. 술을 마시면은 이게 사람들이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못 하게 돼요. 그 과정에서 이제 개인의 바운더리를 해체시키게 되고 결과적으로는 합리성을 저해시킨다는 것은 창의성을 작동시킬 수 있다는 얘기고 개인의 바운더리가 깨진다는 것은 집단 정체성이 강화된다는 얘기거든요. 과거로부터 아마 집단 정체성을 강화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술이 사용이 되었고 술 먹으면 다들 친구가 되잖아요. 한 잔 먹으면 이제 바로 친해지는 거죠. 그런 작동 때문에 인류 역사 속에서 술이 계속 끈질기게
생기게 이게 해롭지만 몸에는 살아남게 된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정말 처음부터 정말 깊이 있고 철학적이고 너무 좋습니다. 고대 이집트에서 맥주를 매우 일상적으로 소비했다. 예, 맞습니다. 벽화 같은 것도 있더라고요. 어땠나요? 맥주를 먹었던 흔적이 확인되는 거는 아프리칸 컬처보다는 후대이긴 하지만 이집트에서 선왕조 시대라고 불리는 선사시대 때부터 나타나고 있고요. 이집트 문자가 새겨지기 시작한 순간부터는 술과 관련된 기록이 나와요. 술을 이제 행쾌트라고 하는데 행쾌트라는 단어가 이른 시기부터 등장을 합니다. 이집트 사람들이 제사를 지낼 때 사용하는 제문이 있어요. 갖고 왔는데 요거거든요. 요거 그 호테프 디 네수트 우시르 네부제트 네체르아 네부 아베두 이걸 다 읽으세요? 이거는 그냥 굉장히 관용어구예요. 우리로 치면 뭐 유세차 뭐 이런 맞아요, 거. 그거예요. 딱 그건데 왕께서 드리는 제물 오시리스 신에게 이 오시리스 신은 위대한 신이고 제두의 주인이고 아베두의 주인이다. 오시리스 신한테 제물을 바치는 건데 왜 왕이 제물을 드리냐? 이론적으로는 제물을 바칠 수 있는 사람은 왕이에요. 이 왕도 망자한테 직접 제물을 바치는 게 아니라 신한테 제물을 바쳐요. 그리고 그 신한테 바쳐진 제물 중에서 떨어지는 떡고물을 망자가 받아 먹는 거예요. 그런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제문에는 항상 왕이 드리는 제물이라는 호칭이 들어가는데 여기 뒤에 이제 필수적으로 들어가야 되는 물건들이 나와요. 그 중에 첫 번째가 테라는 글자인데 빵이에요. 빵. 그 다음에 들어가는 것이 행케트, 맥주입니다. 빵과 맥주는 무조건 필수적으로 제사 드릴 때 드려야 되는 거예요. 야, 이거 재밌다. 더하자면은 이제 소고기 있고 조리고기 있고 이런 식의 어떤 그 문장이 제문에 언제나 들어가요. 우리로 치면 이제 거기다 무조건 놔야 되는 게 그렇죠. 빵하고 예. 술이었다는 얘기네. 이것만 봐도 고대 이집트인들이 얼마나 이 맥주를 일상적인 식품으로 생각을 했었는지를 알 수가 있죠. 제가 좀 놀라웠던 게 21년이었죠. 예. 5,000년 전이라고 하더라고요. 예, 맞아요. 고대 예, 이집트 맥주 공장 예, 유적지가 맞습니다. 나왔는데 와, 이거 규모가 예. 어마어마한 거예요. 맥주 소비가 활발하다 보니까 생산도 이렇게 공장형으로 이렇게 했나 보죠. 그렇죠. 길이가 한 20m 되고 너비가 한 2.5m 되는 이 직사각형이 8개가 있어요. 그 안에 하나마다 40개 정도씩의 커다란 항아리가 들어가 있고 한 번에 뭐 18,000, 2만 리터 정도 맥주를 생산할 수 있는 대규모 양조 시설인데 공장식으로 맥주를 양조할 수 있는 시설들 가운데는 확인된 것도 가장 이른 시기의 것이고 이 유적이 있는 그 지역이 좀 중요한데 아비도스라고 하는 동네거든요. 오시리스라고 하는 신의 숭배 중심지고 이쪽에 성지예요, 성지. 기원전 3000년경에 초기 양조 시대 때의 이 양조 유적은 아마도 그 신한테 제물로 바치기 위해서 왕실이 만드는 맥주를 만들던 곳일 거예요. 왜냐하면 정말 시설이 좋고 체계적으로 갖춰져 있으니까. 평범한 사람들이 먹는 그런 맥주가 아니라 이게 아마 신전에서 제물로 신한테 바쳐진 맥주였을 텐데 신한테 바치고 나면 그거 남은 이제 먹는 거죠. 다 같이 뭐 신관들하고 주변 뭐 백성들하고 다 나눠 먹었을 거예요 아마. 이것보다 뭐 100년, 200년 정도 전에 뭐 히에라콤폴리스 같은 그 유적지에서도 나오는 양조장 흔적들이 있는데 HK24A 유적이 있어요. 한 번에 생산할 수 있는 맥주의 양은 300리터 정도. 차이가 크죠. 2만 리터, 300리터. 예. 가네스 공업이었고 이거는 이제 엄청나게 공장. 이거는 굉장히 큰 규모로. 패트릭 맥거번, 이분이 아까 얘기한 그 지하우 마을 술의 흔적 찾아낸 그 유명한 분인데 이분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충분한 맥주가 없었다면 이집트 피라미드도 없었을지 모른다. 아마 맥주가 없었으면 노동자들 반란을 일으켰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패트릭 맥거번 교수님이 하셨는데 동의하십니까? 네, 대체로 동의해요. 술 관련된 책 같은 것들 보면 앞쪽에 항상 나오는 얘기가 피라미드를 짓던 노동자들한테 맥주가 급여로 제공됐다라는 표현이 되게 많이 나오거든요. 외신에도 나오고. 크게 틀리진 않아요. 약간은 좀 더 디테일을 좀 덧붙여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게 일단 첫 번째로 이집트에서 피라미드를 짓던 노동자들한테 맥주가 급여로 제공됐다라고 하는 직접적인 증거는 없어요. 하지만 상당히 설득력 있게 추론할 수는 있어요. 대표적으로 이제 그 다뤄지는 사례가 기자에 있는 사왕조 시대 피라미드 군을 지을 때 얘기거든요. 대피라미드랑 그 옆에 있던 카프라, 멘카우라 이 피라미드를 지을 당시에 노동자들이 거주하던 일종의 그 대형 캠프 유적이 1980년대 후반에 발굴이 돼요. 이 마을 유적을 보면 빵을 만들 것 같은 그 베이커리로 보이는 유적들도 나오는데 이 유적들에서 이거는 맥주를 만드는 데 사용되었을 것이다 혹은 맥주를 보관하는 데 사용되었을 것이다 라고 여겨지는 용기들이 확인이 돼요.
맥주가 이 마을, 이 커뮤니티 안에서 만들어지고 뭔가 소비가 됐을 거예요. 급여로 주어졌다라고 하는 뭐 문헌이나 텍스트 같은 것들은 확인되지는 않아요. 근데 정황상 당연히 노동자들이 소비를 했을 거예요. 그 맥주를 분명히. 더불어서 피라미드를 짓던 노동자들은 노예가 절대 아니거든요. 그렇죠. 캠프 유적 주변에서 여러 동물의 뼈나 생선뼈 같은 것들이 확인이 되는데 맥주나 빵뿐만이 아니라 단백질도 많이 공급했다는 얘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충분히 맥주를 이제 그 캠프 내에서 만들어서 이제 공급했을 수 있죠. 급료로 우리가 주었을 것이다라고 또 얘기할 수 있는 근거는 이후 시대예요. 그러니까 이것보다 약 한 1200~300년 후에 몇몇 텍스트들이 나오는데 중왕국 시대에도 있고 신왕국 시대에도 있는데 어떤 광물이나 혹은 이제 석재 를 확보하기 위해서 와디 함마마트라고 하는 지역으로 원정대를 보내는 경우가 있는데 이시방조 시대 때 람세스 4세 때의 기록을 보면 원빵 10묶음, 그 다음에 맥주 3병, 케이크 2개, 고기 2덩어리, 이게 뭐 제가 하루인지 뭔지 정확히 모르겠는데 이렇게 급여로 제공을 했다라는 기록들은 있어요. 또 어떤 경우에는 작업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지위에 따라서 달라져요. 뭐 이를테면 중왕국 시대 그 세누스레트 1세 시대 때의 기록을 보면 낮은 레벨의 노동자들한테는 정확한 단위는 뭔지 알 수 없지만 어떤 3분의 1 단위의 맥주를 급여로 제공을 했는데 조금 주는 거예요. 예, 정확하게는 3분의 1이 어느 정도인지 모르겠어요. 그것보다 높은 단위의 그 노동자들한테는 1개 반 단위의 맥주를 제공했다. 지위가 높으면 맥주도 좀 많이 가져가고 신분에 따라서 맥주를 차등 지급했다. 일종의 좀 맥주가 권력의 상징도 되네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자기들의 생활 공간을 벗어나서 작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특수하게 제공된 급여일 것이고 대부분의 급여는 곡물로 제공이 돼요. 맥주는 대체로 집에서 만들었을 것이에요. 근데 그 맥주가 아마 이집트에서는 한국에서 일종의 김장 같은 일이었던 것 같아요. 신왕국 시대에 이제 왕묘를 짓던 노동자들이 있어요. 이제 왕 무덤을 만들던 노동자들이다 보니까 정부 내에서는 일종의 기밀을 취급하는 사람들이거든요. 이 5, 6, 3, 4, 이 석판이 어떤 기록이냐면 이게 출근 명부거든요. 여기에 사람들이 결근한 내용이 쓰여져 있어요. 결근 사유 중에서 오늘 집에서 맥주 만들어, 오늘 맥주 만들어라고 하는 내용이 나와요. 실제로. 근데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맥주 만드는 것 때문에 결근을 해요. 우리 같으면 이제 부장님, 저 오늘 저희 집 맥주 당구거든요. 그래서 좀 오늘 좀 못 가겠어요. 맞아요. 양해 좀 해주시고. 재밌네 진짜. 그런 기록이 있어요. 이게 그럼 언제적이에요? 이거는 대략 이제 람세스 2세 시대 기록인데 1239년의 기록이에요. 그러니까 피라미드보다는 거의 한 1200년 정도 후의 기록인데 거의 뭐 그냥 필수적인 음식인 거죠. 이것과 더불어서 또 재미있는 기록들이 있는데 이거는 이제 어떤 편지예요. 타켄티 셰페스라고 하는 어떤 여성이 자기 자매인 이이트라고 하는 여성한테 편지를 써요. 자기 남편이 이혼하겠다고 협박한다 라는 내용이에요. 여기 사람들은 대부분 자기 가족들한테 맥주란 생선을 지원을 한다. 근데 왜 너네 가족은 왜 지원 안 하냐? 맥주를 안 주냐? 그러니까 이게 약간 처가댁에 대한 불만을 표하면서 너 이거 얘기 안 하면 나 너랑 이혼할 거야. 좀 졸렬한 사람이네. 그 맥주 안 준다고. 또 하나 기록이 있는데 이 남성이 그 어떤 여성한테 동거를 제안하면서 나 너네 집으로 들어가서 살게. 근데 이 남자가 그러면서 나 뭐 갖고 있어라고 쭉 얘기를 해요. 자기 플러팅 하는구나. 나 뭐 신발 있어, 기름 한 통도 있어, 생선 30마리, 빵도 30덩어리 있고 맥주도 10병이나 있어. 재력의 과시 수단이었네. 나 맥주 10병 갖고 있어. 너 이래도 나랑 같이 안 살래? 이야. 근데 결국에는 까여요. 이건 이제 옛날 이야기인데 그러니까 말 잘하는 농부라고 하는 그 일종의 교훈적인 동화가 있어요. 어떤 농부가 어떤 물건을 팔려고 이제 시장으로 길을 떠나는데 부인한테 이렇게 얘기를 해요. 당신하고 그 아이들을 위해서는 그 20갤런의 보리가 있어. 보리를 남겨놨어. 근데 그 중에서 6갤런의 보리를 가지고서 나한테 빵이랑 맥주 좀 만들어줘. 나 길 떠나야 되니까. 그런 얘기를 하는 또 문장이 이야기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집트 사람들한테는 빵과 맥주 이거는 거의 같은 개념의 음식물이었고 이걸 빼놓을 수가 없었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이들도 맥주를 마셨을 가능성이 그러니까요. 있어요. 그런 얘기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아이들도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먹었다. 이게 약간 뭐 뉴트리션 그런 표현 나오던데 이게 영양 공급원이었어요. 예, 그랬을 가능성도 있고 그러니까 빵과 맥주가 이집트 사회에서는 그냥 거의 붙어있는 한 단어 같으네요. 비어 앤 브레드. 예, 그게 항상 거의 같이 나와요. 그러니까 뭐 밥이랑 국, 밥이랑 김치 뭐 이런 느낌. 예, 그런 느낌이죠. 그런 느낌. 5대 문명의 맥주, 특히 이집트 문명의 이 맥주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 저는 이게 제일 궁금했어요. 고대 문명 세계의 맥주는
맛이 있었을까? 어떤 맛이었을까? 찾아보니까 이 고대 맥주를 복원하려는 실험과 시도가 정말 많았더라고요. 정말 많았어요. 근데 고대 맥주 레시피가 기록으로 어느 정도 남아있는데 대표적인 게 이 메소포타미아 문명 세계에서는 닌카시 찬가인데, 이 닌카시가 무슨 수학과 양조의 여신이라고 하더라고요. 이 닌카시라는 여신한테 바치는 노래에 메소포타미아 이 수메르인들의 맥주 제조법이 거의 그대로 다 담겨 있는데, 여기 보면 당시에 바피르라고 하는 빵을 먼저 만들었는데 이게 양조용 빵인 거죠. 이 빵으로 맥주를 만들었다고 돼 있어요. 또 하나는 당시 이 고대 문명 세계의 맥주는 좀 걸쭉한 죽? 벽화나 이런 데 그림을 보면 여러 명이 빨대로 이렇게 빨아먹는 그런 모습들이 나와요. 그래서 이거를 시카고 대학 뭐 고고학자들이 지역 맥주 회사하고 협력해가지고 수메르 맥주도 복원하고 막 이랬던 기사를 제가 봤어요. 이집트 맥주도 이 메소포타미아 맥주하고 좀 크게 다르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 특히 이제 중왕국 시대의 그 무덤들, 귀족들 무덤에는 이제 일상생활을 그 묘사한 나무로 만든 모형들이 부장품으로 많이 쓰이는데, 그 일상생활의 주요한 테마 중에 하나가 맥주 만드는 과정이에요. 양조 과정을 이제 다루는 어떤 그 모형들이 굉장히 많이 만들어지는데 대부분 다 빚고 있어요, 빵을. 이게 우리가 하고 있더라고요. 빵 빚고 있어요. 이집트 맥주도 말씀하신 그 닌카시 창가에서 언급되는 거와 마찬가지로 빵을 만든 다음에 이제 거기 물을 좀 붓고 그냥 그대로 숙성을 시키기도 하고, 또 때로는 약간의 열을 좀 가해서, 미열을 가해서 조금 더 발효가 빨리 되게끔 그런 방식으로 제작을 한 뒤에 꿀이라든가 뭐 이런 뭐 대추야자라든가 이런 것들을 첨가해서 좀 달콤하게 이렇게 마셨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 영상 보셨죠? 그 런던 그 대형 맞아요. 박물관에서 예. 음식 역사학자를 이렇게 타샤 막스랑 그다음에 그 양조 전문가 2명을 같이 복원을 해요. 복원할 때 사용했었던 근거들 중에 하나가, 사실 이집트에는 양조 과정을 구체적으로 묘사한 기록은 아직까지 확인되고 있지는 않아요. 언급하셨던 그 메소포타미아 쪽 닌카시 창가의 내용들과 박물관에서 확보하고 있는 주류 제작에 사용되었을 것으로 여겨지는 용기들 내부에서 이제 확인된 성분들을 토대로 해가지고 복원을 이제 시도를 해봤어요. 이거 말고도 사실 이집트 맥주를 복원하기 위한 시도가 여러 차례 있었어요. 한 20년 전에 일본에서 맞아요. 일본에서 기린에서 기린에서 엄청난 돈을 들였다고 예, 그때 예. 알려져 있었어요. 그러니까 일본 일탁자 자문을 받아가지고 만들었는데, 제가 알기로는 그냥 기린 맥주 회사가 복원한 거는 왕들이 먹던 거였대요. 그래서 도수가 굉장히 높았다고 하더라고요. 맞아요. 근데 실제 일상적으로 이집트 평민들이 먹었던 맥주는 아마 그 정도 도수는 아니에요. 훨씬 나았을 거예요. 한 3도, 4도 정도 됐을 그러니까 거라고. 보통 2에서 5% 얘기하더라고요. 왜는지 모르겠어. 일본 기린에서 그 옛날 고대의 이집트 맥주를 복원하는 시도를 했는데, 영국 그 대형 박물관에서 음식 역사학자하고 한 프로젝트에서는 너무 맛있었다는 거예요. 진짜 현대 에일이랑 비슷하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그러니까 보통은 이제 이집트나 뭐 수메르 쪽 이런 맥주를 생각하면 되게 걸쭉한 죽 형태일 것으로 많이 생각을 하는데, 제 생각에는 걸쭉하게 먹기도 했었을 것이고 이걸 한 번 더 여과를 해서 맑게 마시기도 했었을 것인데, 이번 프로젝트에서는 이제 맑은 맥주를 주로 이제 먹는 걸로 이제 나오더라고요. 근데 먹을 때는 역시 이제 빨대를. 근데 그 빨대 같은 경우는 점토로 만들었을 것이다 이런 얘기도 하고, 뭐 어떤 경우는 그냥 갈대로 썼을 것이다 하는데, 제 생각엔 2개 다 썼을 것 같고요. 메소포타미아도 그렇고 이집트도 그렇고 똑같더라고요. 빨대로. 그래서 여러 명이 또 빨아 같이 막 이렇게. 그러니까 아마 이게 이유가 한 두 가지일 텐데, 이제 하나는 말씀하신 것처럼 다 큰 봉이에다가 넣고서 같이 먹다 보니까 빨대로 먹기도 하고, 또 하나는 그 침전물들이 있으니까 그거를 이제 피하기 위해서 뭐 그렇게 먹었다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아니 언제 기회 되면 예. 그 곽 소장님하고 저랑 같이 그거 재밌을 것 같아요. 이집트 맥주 복원 예. 프로젝트 어떻습니까? 이제는 이제 연구를 많이 해서 하기도 쉬울 거예요. 조금 다른 찾아보면. 오늘 이렇게 고대 문명의 맥주 얘기를 해봤는데, 저는 정말 시간 가는 줄 몰랐고요. 근데 끝으로 제가 좀 궁금한 게 하나 있습니다. 이집트에도 그래도 맥주가 꽤 있더라고요. 많죠. 이집트는 이슬람 국가가 아니에요. 이슬람 교도들이 많은 국가이지, 정치적으로나 법적으로는 이슬람이랑 관계없는 세속주의 정권이 있는 국가이기 때문에 술 마시고 이러는 건 자유입니다. 현대 이집트 맥주도 굉장히 전통이 깊은데, 1897년에 벨기에 사람들이 이제 양조장을 세워요. 저도 이번에 처음 알았어요. 크라운 양조장하고 피라미드 양조장을 세우는데, 이걸 나중에 합병해서 이게 이제 맥주를 만들기 시작해요. 이제 만든 맥주가 스텔라, 그리고 사카라. 죄송합니다만 그 스텔라는 우리가 아는 그 스텔라 아르토하고는 다른 그것보다도 스텔라입니다. 더 이전의 스텔라가 더 이전에 만들어진 스텔라예요. 그래서 하나 갖고 왔어요. 이런 건 제가 자랑합니다. 국내에서는 구할 수도 없고 저도 처음 먹어보는 사카라 이집트 맥주를 오늘 곽 소장님이 특별히 가져오셨는데, 끝내기에 앞서서 추천곡이 하나 있는데 즉흥 추천곡입니다. The Man
Who Loved Beer. 데이빗 번 버전으로 들으시면 아주 좋습니다. 토킹 헤드 출신의 이 노래 특이한 점이 가사가 고대 이집트의 시를 차용했다고 그래요. 근데 그 시가 굉장히 유명한 시라면서요. 어떤 시예요? 그러니까 한 남자와 그의 영혼의 대화라고 하는 텍스트인데 보통 우리 맥주 마시면서 이제 혼자 드시는 분들은 이렇게 한 잔 마시면서 자신에 대해서 항상 이렇게 생각을 성찰을 하시고 고민도 하시고 이제 그런 측면에서 굉장히 잘 어울리는 노래인 것 같습니다. To whom can I speak today? The wrong which roams the earth. There can be no end to it. 그러면 맥주를 사랑한 남자 The Man Who Loved Beer를 들으면서 박 소장님이 직접 이집트에서 공주해 오신 사카라 도대체 어떤 맥주입니까? 이거? 피라미드 유적지인데 그러니까 지명이에요, 지명. 너무 이거 좀 흔들렸다 이거 근데 내가 볼 때. 잠깐. 보통은 이제 사카라 골드라 그래서 그냥 한 5% 정도 되는 그 알코올이 있고 요거는 엘킹이라 그래서 10%짜리가 있어요. 그리고 15%짜리죠. 15%짜리도. 술이 있어 즐거운 세상 주라기 골드. 그럼 저는 박민수 소장님과 함께 이집트 사카라 맥주 10도짜리 먹으면서 다음 주에 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다 먹어주나요? 야 이거 막 끝내준다 진짜. 이집트 가야겠네 맥주 마시러 이거. 이게 몇천 년 된 그 역사와 전통이 있네. 아직도 살아있네 진짜. 와, 씨.